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도시의 불빛이 없다면, 사막 한가운데 서 있다면, 아니면 그랜드 캐년의 남쪽 절벽 끝에 서 있다면 머리 위로 펼쳐진 광경이 당신을 완전히 압도할 것입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빛나고 수천억 개의 은하가 그 별들의 섬처럼 흩어져 있으며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두 눈으로 포착할 수 있는 한계 너머로 뻗어나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당신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봐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가 아니라 안으로. 저 멀리 우주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가장 작은 근본으로. 왜냐하면 오늘 밤 우리가 탐구할 질문은 우주에서 가장 웅장한 질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원자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그보다 더 심오하게 그 원자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을 처음 들으면 어쩌면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원자라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진 작은 공처럼? 하지만 잠깐만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그 원자들이 오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양성자들이 오기 전에는, 그 전자들이 오기 전에는, 그리고 그것들이 오기 전에는. 이 질문을 충분히 깊이 파고들다 보면 당신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곳,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무로부터 어떻게든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이야기입니다. 잠시 규모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인간의 머리카락 한 가닥의 두께를 생각해보세요. 미국 최고의 미용사가 자를 수 있는 가장 가는 머리카락을. 이제 그것을 1000개로 쪼갭니다. 그 1000분의 1 조각을 다시 1000개로 쪼갭니다. 이제 당신은 마이크로미터의 영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원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각을 다시 10,000개로 쪼개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수소 원자 하나의 크기에 근접하게 됩니다. 약 0.1 나노미터, 1 나노미터의 10분의 1, 1미터의 10억분의 1의 다시 10분의 1.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존재가 당신의 손을 구성하고 이 문서를 구성하고 지구를 구성하고 태양을 구성하고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 원자들이 한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아무것도,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선 그 무가 지금도 존재 바로 아래 깔려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거꾸로 가봅시다. 아주 멀리, 현재로부터 138억 년 전까지, 우주의 나이라고 우리가 아는 그 숫자까지. 하지만 그 숫자가 얼마나 방대한지 실감하기 위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로 비교해봅시다. 그 거리는 약 38만 4천 킬로미터입니다. 138억 년을 초로 환산하면 그것은 대략 4조 3,500억 초입니다. 그 초들을 킬로미터로 바꿔서 놓으면 달까지의 거리의 수십만 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의 심연입니다. 그 깊고 깊은 과거의 끝에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빅뱅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세요. 이것은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폭발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폭발은 기존에 존재하는 공간 속에서 물질이 펴져나가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파편들이 바깥으로 날아갑니다. 이미 존재하는 공간 속으로. 하지만 빅뱅은 달랐습니다. 빅뱅은 공간 자체의 탄생이었습니다. 시간 자체의 탄생이었습니다. 물질이 이미 존재하는 공간 속으로 폭발한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와 함께. 이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 뇌는 비명을 지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의 뇌는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사자를 피하고 열매를 찾고 부족 내에서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탐색하도록 재생되었습니다. 137억 년 전에 공간 자체가 탄생하는 것을 인적적으로 이해하도록 재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수학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빅뱅 이후의 첫 번째 순간,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밀도했습니다. 우리가 플랑크 타임이라고 부르는 순간인 10의 마이너스 43승초 이후 우주의 온도는 약 10의 32승 켈빈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1 다음에 숫자 32개가 붙은 것으로 생각해보세요. 태양의 중심 온도가 약 1500만 켈빈인 것과 비교하면 이것은 태양 중심보다 1조 조조 조배 더 뜨겁습니다. 문자 그대로 연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온도입니다. 그리고 우주 전체가 이 온도였습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 크기가 아니라, 양성자 하나의 크기보다도 훨씬 작은 부피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극도의 열기와 밀도 속에서 물질과 반물질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입자와 반입자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며 서로 충돌하고 에너지로 변환되고 다시 입자로 변환되었습니다. 마치 초당 수조 조번의 탄생과 소멸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완전한 혼돈이었습니다. 이것은 물질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에너지와 물질이 서로 구분될 수 없는 상태. 아인슈타인의 가장 유명한 방정식 E는 mc 제곱이 순간순간 실현되고 또 역으로 실현되는 상태였습니다. 아인슈타인, 그 이름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1905년 스위스 특허청에서 일하던 26살의 젊은 독일계 유태인이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에너지와 질량이 동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E는 mc 제곱.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 이 단순한 방정식이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핵심 열쇠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빛의 속도는 초당 약 3억 미터입니다. 그것을 제곱하면 9 곱하기 10의 16승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됩니다. 이것이 질량 앞에 곱해진다는 것은 아주 작은 질량도 엄청난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엄청난 에너지는 질량, 즉 물질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기 우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빅뱅 이후 10의 마이너스 36승 초에서 10의 마이너스 32승 초 사이 우주는 급팽창이라고 불리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주는 10의 26승배 이상으로 팽창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 센트의 크기를 가진 무언가를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갑자기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보다 더 크게 팽창하는 것을 단 10의 마이너스 32승 초 만에. 이것은 너무나 빠른 팽창이었기에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공간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급팽창이 우주의 씨앗들, 즉 나중에 은하와 별과 원자들을 만들어낼 양자 요동들을 우주 전체에 뿌려놨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추고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생각해 봅시다. 양자 요동이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로 인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잠깐 거품이 생겼다가 터지는 것처럼. 이런 양자 요동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주변의 빈 공간에서 가상의 입자쌍들이 순간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측정된 사실입니다. 카시미르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을 통해 우리는 이 진공의 에너지가 실제로 측정 가능한 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급팽창 기간 동안 이런 양자 요동들이 갑자기 우주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아주 미세한 밀도의 차이들이 우주 전체에 걸쳐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밀도 차이들이 수십억 년 후에 은하단과 은하와 별과 원자들, 그리고 당신과 저를 만들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목사, 즉 빅뱅의 여운으로 우주 전체에 남아있는 빛 속에서 우리는 이 원시 요동의 지문을 볼 수 있습니다. 코비 위성이 1989년에, 그리고 WMAP 위성이 2001년에, 그리고 플랑크 위성이 2009년에 이 미세한 톤도 차이들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된 패턴은 급팽창 이론이 예측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탄생을 읽은 것입니다. 빛 속에서. 하지만 이제 원자로 돌아갑시다. 왜냐하면 원자는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기 우주는 너무 뜨거워서 원자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요소들, 즉 양성자, 중성자, 전자들조차도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시작됐습니다. 빅뱅 이후 첫 번째 순간, 우주는 쿼크와 글루온으로 가득 찬 플라즈마였습니다. 쿼크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더 작은 입자들입니다. 하나의 양성자는 두 개의 업 쿼크와 하나의 다운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중성자는 하나의 업 쿼크와 두 개의 다운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온은 이 쿼크들을 강한 향력으로 묶어주는 입자입니다. 빅뱅 직후의 우주는 너무 뜨거워서 쿼크들이 서로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라고 불리는 이 상제는 우주가 약 10의 마이너스 6승초 이후 식으면서 끝났습니다. 100만 분의 1초, 그 순간 쿼크들이 처음으로 함께 묶여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쿼크 감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입자들이 식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의 하나인 강한 향력이 작동하는 방식의 기묘한 결과입니다.
강한 핵력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중력이나 전자기력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집니다. 하지만 강한 향력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강해집니다. 마치 쿼크들 사이에 늘어나는 고무줄이 묶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쿼크들을 서로 분리하려고 하면 그 사이의 에너지가 너무 커져서 결국 에너지가 새로운 쿼크 반입자쌍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MC 제곱이 다시 한번 작동합니다. 쿼크 하나를 혼자 분리하려고 하면 결국 두 개의 쌍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로운 쿼크를 자연에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항상 양성자와 중성자 안에 갇혀 있습니다. 2003년에 브루크헤이븐 국립연구소의 RHIC 가속기에서 과학자들은 금 이온들을 거의 빛의 속도로 서로 충돌시켜서 순간적으로 쿼크 글루온 플라스마를 재현했습니다. 빅뱅 이후 단 몇 마이크로초의 상태를 실험실에서 재현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쿼크 글루온 플라스마는 가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의 완벽한 유체처럼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완벽한 유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유체가 우주의 첫 번째 순간에 존재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빅뱅 이후 약 1초에서 3분 사이. 이 시간 동안 우주는 태양 중심보다 약 10억 배 더 뜨거웠고 밀도가 물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서 빅뱅 핵합성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주 역사에서 처음으로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함께 묶여서 원자핵을 형성한 사건입니다. 빅뱅 핵합성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원자의 구조를 생각해 봅시다. 원자는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들이 돌고 있습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원소인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만 이루어진 원자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 하나가 그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원소인 헬륨은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전자가 그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빅뱅 핵합성 기간 동안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처음으로 원자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소 원자핵, 즉 양성자 하나, 그리고 헬륨 4, 즉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 그리고 소량의 리튬 7과 벨륨 7. 이것이 빅뱅 핵합성이 만들어낸 거의 모든 것입니다. 우주의 첫 번째 원소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원자가 아닙니다. 아직 전자들이 없습니다. 원자핵만 있습니다. 빅뱅 이후 처음 38만 년 동안 우주는 전자들이 원자핵과 결합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전자들은 광자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원자핵 주위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없었습니다. 우주는 하전 입자들과 광자들로 가득 찬 불투명한 플라스마였습니다. 빛은 이 플라스마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우주는 글자 그대로 빛을 통과할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치 안개가 너무 짙어서 손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주가 충분히 추워졌습니다. 온도가 약 3000켈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전자들이 처음으로 원자핵에 포협되어 안정적인 원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재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처음으로 결합하는 것이지만 이상하게도 재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물리학자들의 명명법이 항상 직관적이진 않습니다. 재결합이 일어나면서 우주에서 처음으로 중성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주는 투명해졌습니다. 광자들이 드디어 방해받지 않고 우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빛들이 바로 지금도 우주를 과투하며 여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 마이크로바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빅뱅 이후 38만 년 후에 방출된 빛이 138억 년을 여행해 우리의 위성과 망원경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감해 보세요. 당신이 플랑크 위성의 데이터를 보고 있다면 당신은 우주가 38만 살이었을 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유화 사진. 그리고 그 사진 속에 최초의 원자들이 만들어지는 순간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다시 한번 멈춰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가장 심오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성자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중성자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쿼크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그 쿼크들을 만든 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이 바로 물질과 반물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입니다.
물리학의 법칙에 따르면 빅뱅은 완전히 동일한 양의 물질과 반물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모든 입자에 대해 정확히 반대 전하를 내진 반입자가 존재합니다. 전자의 반입자는 양전자입니다. 양성자의 반입자는 반양성자입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그것들은 서로를 소멸시키고 순수한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만약 빅뱅이 정확히 동일한 양의 물질과 반물질을 만들었다면 모든 것이 서로를 소멸시키고 우주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너지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저도 지구도 별도 은하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 존재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빅뱅은 정확히 동일한 양의 물질과 반물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약간 더 많았습니다. 10억 분의 1 정도. 즉 10억 개의 반입자에 대해 10억 1개의 입자가 있었습니다. 그 10억 쌍이 서로 소멸한 후 남은 1개의 입자가 오늘날의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는 빅뱅의 첫 순간에 나타난 물질보다 약간 더 많았던 물질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잉여물입니다. 그리고 그 잉여물이 충분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물질 반물질 비대칭을 CP 위반이라고 합니다. 1964년 제임스 크로닌과 발 피치는 K온이라고 불리는 입자를 연구하다가 물질과 반물질이 완전히 대칭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그들은 198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대칭의 크기는 우리가 관측하는 물질 반물질 불균형을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즉, 우리는 아직 우주에 물질이 존재하는 이유를 완전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물리학적으로 완전히 설명하는 공식은 아직 없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생각해보면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그 어지러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누군가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군가는 어쩌면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최초의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빅뱅 이후 38만 년. 그러나 우주는 아직 지금 우리가 아는 우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은하가 없었습니다. 행성이 없었습니다. 탄소가 없었습니다. 산소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원소들이 없었습니다. 수소와 헬륨, 그리고 아주 소량의 리튬,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암흑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기를 우주의 암흑시대, Cosmic Dark Ages라고 합니다. 빅뱅 이후 약 38만 년에서 1억 5천만 년까지. 우주에는 빛을 내는 것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별들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거대한 암흑 속에 가득 찬 수소와 헬륨 가스의 구름들이었습니다. 이 구름들은 급팽창이 우주 전체에 뿌려놓은 미세한 밀도 차이들을 따라 아주 천천히 중력에 이끌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력, 이것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중력은 약한 힘입니다. 대단히 약한 힘입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있는 작은 자석도 지구 전체의 중력을 이깁니다. 그 작은 자석이요. 하지만 중력에는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인력이고 그 인력은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약하지만 충분히 많은 물질이 있으면, 충분히 긴 시간이 있으면 중력은 그 물질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암흑시대 동안 수소와 헬륨 가스의 구름들이 중력에 이끌려 아주 천천히 수억 년에 걸쳐 서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소가 있었습니다. 암흑물질. 우주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물질이 있습니다.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중력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물질. 우리는 그것이 우주 전체 물질 에너지의 약 27%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은 초기 우주에서 가스 구름들이 뭉치는 것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암흑물질이 없었다면 최초의 별들이 형성되는데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주 탄생 후 약 1억 8천만 년에서 2억 년이 지났을 때 어느 가스 구름이 충분히 뭉쳐서 그 중심부의 압력과 온도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최초의 별이 불꽃을 피웠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을 과장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처음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소 원자핵 4개가 하나의 헬륨 원자핵으로 합쳐지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한 것입니다. 태양에서 매초 일어나는 일이 최초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주변의 가스를 이온화하면서 우주의 암흑 시대를 끝냈습니다. 이것을 재이온화라고 합니다. 별빛이 우주를 다시 밝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최초의 별들은 오늘날의 별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우선 그것들은 오직 수소와 헬륨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탄소도 없고 철도 없고 어떤 금속도 없었습니다. 천문학에서는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모든 원소를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다소 혼란스러운 명명법이지만요. 그리고 이 최초의 별들은 우리 태양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100배에서 1000배, 아마도 그것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제3종 별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도 아직 직접 관측하지는 않았지만 이론과 시뮬레이션이 그것들의 존재를 강력히 시사합니다. 이 거대한 별들은 빨리 살고 빨리 죽었습니다. 우리 태양이 앞으로 50억 년 더 살 것이라면 이 초기의 거대한 별들은 불과 몇백만 년 만에 연료를 소진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삶 동안 그것들은 믿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들은 핵융합을 통해 새로운 원소들을 만들었습니다. 별의 인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됩니다. 헬륨은 칸소와 오성으로 융합됩니다. 더 크고 뜨거운 별의 경우 오성은 황과 실리콘으로 융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철을 스페셜합니다.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일반적인 핵융합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면 에너지를 넣어야 합니다.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의 핵에 철이 안 자기 시작하면 별은 더 이상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중력이 이깁니다. 수십 년 동안 별을 지탱해온 핵융합 반응의 압력이 사라지면 별은 순식간에 붕괴합니다. 충분히 큰 별의 경우 이 붕괴는 초신성 폭발로 이어집니다. 어찌나 강력한 폭발인지 한순간 동안 그 별 하나가 우리 은하 전체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그리고 이 폭발 과정에서 금, 은, 우라늄, 납 같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중성제 포획 과정을 통해. 당신의 손가락에 끼고 있는 금반지, 그 금은 수십억 년 전 초신성의 폭발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초신성 폭발은 그 별이 수십억 년 동안 만들어온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흩뿌립니다. 탄소, 산소, 질소, 철, 금, 그 모든 것들이 우주로 방출됩니다. 그리고 그 물질들은 다음 세대의 별들을 만드는 가스 구름에 섞입니다. 우리 태양은 그런 별입니다. 태양이 탄생할 때 이미 이전 세대 별들의 파편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그 파편들로 만들어진 행성입니다. 당신의 몸속에 있는 철은 한때 죽어가는 별의 심장이었습니다. 당신의 몸속에 있는 산소는 별의 핵융합 반응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몸속에 있는 칼슘은 초신성의 불꽃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당신의 DNA를 구성하는 탄소는 최소한 한 번, 아마도 여러 번 별의 심장을 통과했습니다. 닐 디그레스 타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주를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별의 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원자의 기원에 대한 큰 그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자 안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이상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의 세계. 양자역학을 이해하려면 먼저 직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물리법칙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물체는 두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입자는 관측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위치가 없습니다.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순간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론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실험으로 수천 번 검증된 사실들입니다. 원자 내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원자 핵을 축구 경기장의 중앙에 있는 골프공 크기로 확대한다면 전자들은 그 경기장의 가장 바깥쪽 좌석 주변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원자는 거의 완전히 빈 공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도 당신의 몸도 거의 완전히 빈 공간입니다. 당신이 물건을 만질 때 느끼는 단단함은 입자들 사이의 전기적 반발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자들 사이의 전기적 반발력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더 이상합니다.
전자는 특정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전자는 원자핵 주변에 확률구름처럼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를 관측하면 그 순간 특정 위치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관측하지 않으면 전자는 실제로 여러 위치에 동시에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을 파동함수라고 합니다. 전자의 위치는 파동함수로 기술되며 이 파동함수는 전자가 특정 위치에서 발견될 확률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불편했습니다. 그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자역학이 불완전하며 더 깊은 결정론적 이론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험들은 계속해서 아인슈타인이 틀렸음을 보여줬습니다. 존 벨의 정리와 그 이후의 실험들은 양자역학이 정말로 근본적으로 확률론적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주사위가 원자를 만들었습니다. 양자역학의 가장 이상한 측면 중 하나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 원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측정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성질입니다. 입자의 위치와 문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위치를 더 정확히 할수록 문동량은 더 불확실해집니다. 그리고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원자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봅시다.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들은 서로 엄청난 전기적 반발력을 경험합니다. 같은 전하를 가진 입자들은 서로 밀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성자들이 원자 핵 안에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강한 핵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강한 핵력이 작용하려면 양성자들이 매우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약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 이내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양성자를 그렇게 좁은 공간에 가두면 불확실성 원리에 따라 그 문동량은 엄청나게 불확실해집니다. 즉, 양성자들이 매우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양성자들을 원자 핵 안에 계속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양자역학과 강한 핵력의 놀라운 협력입니다. 원자핵의 안정성은 이 두 가지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양자 터널링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공이 충분한 에너지 없이는 언덕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입자가 충분한 에너지 없이도 장벽을 터널링할 수 있습니다. 파동함수가 장벽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에 필수적입니다. 태양의 중심 온도는 약 1500만 켈빈입니다. 그 온돌에서도 양성자들은 고전적으로는 서로를 밀어내는 전자기 반발력의 장벽을 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자 터널링 덕분에 충분한 수의 양성자들이 그 장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양자 터널링이 없으면 태양은 빛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들이 원자핵 주위를 특정 에너지 준위에서만 돌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전자는 임의의 에너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특정한 값들만 가능합니다. 마치 계단처럼. 계단의 중견에는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에너지 양자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학 반응, 빛의 방출과 흡수, 원소의 색깔, 레이저의 작동 원리, LED의 작동 원리, 당신의 눈이 빛을 감지하는 방식, 광합성의 메커니즘,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닐스 보어는 1913년에 원자의 양자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전자가 특정 에너지 준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에너지 준위 사이를 이동할 때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임의적인 규칙처럼 보였습니다. 왜 특정 에너지 준위만 가능한가? 보어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랍도록 잘 작동했습니다. 수소의 스펙트럼 선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1924년 루이 드브로이가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면 어떨까? 물질이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면? 그렇다면 전자가 특정 에너지 준위에서만 존재하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파동이 원자핵 주위를 돌 때 그 파동이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에너지 준위만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타 줄의 특정 진동수만 안정된 음을 만드는 것처럼. 이 아이디어는 양자역학의 완전한 형식화로 이어졌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이 파동함수의 진화를 기술하고 하이젠베르크의 핵열역학이 관측량들 사이의 관계를 기술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나중에 같은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원자의 구조와 화학 반응과 물질의 성질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양자역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확하게 검증된 이론입니다. 어떤 예측은 소수점 이하 12자리까지 맞습니다. 시카고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의 거리를 머리카락 굵기의 정밀도로 맞추는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핵심으로 돌아갑시다. 원자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그 원자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음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진공, 완전한 무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양자역학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칙이 에너지에도 적용됩니다. 에너지와 시간 사이에도 불확정성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무리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에너지는 완전히 0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도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진공 에너지 또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진공 에너지는 실제로 측정됩니다. 두 개의 금속판을 진공에서 매우 가까이 가져다 놓으면 그 사이에 인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카시미르 효과입니다. 1948년에 핸드리 카시미르가 배대했습니다. 진공의 에너지가 두 금속판 사이에서 변형되면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공이 완전한 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주론과 양자역학이 만납니다. 일부 우주론자들은 우주 자체가 양자 요동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진정한 무에서 양자 요동으로 인해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생겨났고 그것이 급팽창을 일으켜 우주 전체로 팽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증하기 힘든 가설이며 아직 완전히 정립된 이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양자역학의 법칙들은 이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질문을 낳습니다. 양자역학의 법칙들 자체는 어디서 왔는가? 물리 법칙들 자체는 왜 존재하는가? 이것은 물리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질문입니다. 철학의 영역으로,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신학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현재의 물리학은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답을 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물리학이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면서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를 묻는 존재입니다. 잠시 멈추고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주에서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까지의 여정. 우리가 아는 가장 작은 길이는 플랑크 길이입니다. 약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 이것보다 작은 것은 현재의 물리학 이론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공간 자체가 이 스케일에서는 연속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신문사진이 멀리서는 매끄러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점들로 이루어진 것처럼요. 양성자의 크기는 약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입니다. 즉, 양성자는 플랑크 길이보다 10의 20승배 큽니다. 원자의 크기는 약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입니다. 양성자보다 10만 배 큽니다. 바이러스는 약 10의 마이너스 7승미터, 박테리아는 약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 모래알갱이는 약 10의 마이너스 4승미터, 사람은 약 1에서 2미터, 지구의 지름은 약 1.3 곱하기 10의 7승미터, 태양의 지름은 약 1.4 곱하기 10의 9승미터, 태양계는 약 10의 13승미터, 은하수의 지름은 약 10의 21승미터, 관측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약 8.8 곱하기 10의 26승미터. 이 숫자들을 머릿속에서 펼쳐보면 우주의 스케일이 얼마나 방대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 원자가 얼마나 작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원자들이 모여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원소 주기율표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아는 118개의 원소들, 수소, 헬륨, 리튬, 우라늄, 플루토늄, 오가네손. 이 원소들 각각은 고유한 수의 양성자를 가진 원자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는 1개, 헬륨은 2개, 탄소는 6개, 철은 26개, 우라늄은 92개. 그리고 이 원자핵의 성질이 그 원소의 모든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원소가 다른 원소와 어떻게 결합하는지, 어떤 색깔의 빛을 흡수하는지, 어떤 온도에서 녹는지, 독성이 있는지, 생물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기율표는 디미트리 멘델레예프가 1869년에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의 화학자. 그는 원소들을 원자 질량 순서대로 나열하면 화학적 성질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을 위한 빈칸을 남겨두었고 그 원소들의 성질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견된 원소들이 정확히 그의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예측의 가장 놀라운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왜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반복될까요? 이것은 전자 배열 때문입니다. 전자들은 원자핵 주위의 특정 에너지 준위, 즉 전자 껍질에 배열됩니다.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들이 화학 반응에 참여합니다. 같은 수의 최외곽 전자를 가진 원소들은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리튬과 칼륨은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그것들 모두 최외곽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울리 베타 원리가 등장합니다. 두 개의 동일한 페르미온, 즉 전자, 양성자, 중성자 같은 입자들은 정확히 같은 양자 상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물질의 안정성에 필수적입니다. 만약 파울리 베타 원리가 없다면 모든 전자들이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로 몰려들 겁니다. 원자들은 훨씬 작아질 거고 화학이 완전히 달라질 거며 우리가 아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가 없다면 우리도 없습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또한 중성자널의 안정성을 설명합니다. 초신성 폭발 후에 남는 극도로 밀도가 높은 천체인 중성자ner은 중성자들이 같은 양자 상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압력, 즉 중성자 축대압으로 지탱됩니다. 하나의 중성자ner은 태양 질량의 약 1.4배에서 2배 정도이지만 지름은 약 20km에 불과합니다. 즉 태양 질량의 2배를 워싱턴 DC의 수도권 정도 크기에 압축한 것입니다. 그 밀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중성자ner의 한 출 숟가락은 지구상의 모든 산과 바다를 합한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자, 이제 현대 물리학의 가장 심오미 지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표준 모델. 표준 모델은 자연의 기본 입자들과 힘들을 기술하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인류 지식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입니다.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인 쿼크 6종류와 렙톤 6종류, 그리고 힘을 전달하는 입자들인 게이지 보선들. 광자는 전자기력을 전달합니다. W 보선과 Z 보선은 약한 핵력을 전달합니다. 글루온은 강한 핵력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힉스 보선은 다른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합니다. 힉스 보선, 2012년 세른의 거대 항동 충돌기에서 발견된 것.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찾아온 입자. 피퍼 힉스와 프랑스와 앙글레가 1964년에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두 사람은 201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힉스 보선은 힉스장과 관련됩니다. 힉스장은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장입니다. 다른 기본 입자들은 이 힉스장과 상호작용하면서 질량을 얻습니다. 힉스장과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입자는 큰 질량을 가지고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입자는 작은 질량을 가집니다. 광자는 힉스장과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0입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힉스장이 없으면 모든 기본 입자들이 질량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질량이 없으면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묶일 수 없습니다. 원자가 없습니다. 화학이 없습니다. 행성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빅뱅 이후 우주가 식으면서 힉스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을 자발적 대칭성 깨짐이라고 합니다. 뜨거울 때는 모든 방향이 동등합니다. 식으면 특정 방향이 선택됩니다. 마치 물이 얼음이 되면서 특정 결정 구조를 형성하는 것처럼. 힉스장이 얼어붙으면서 기본 입자들이 질량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원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질량, 즉 당신의 질량의 대부분은 실제로 힉스장에서 오지 않습니다. 힉스장은 전자와 쿼크에게 질량을 줍니다. 하지만 당신 몸의 대부분의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자의 질량은 그 안의 쿼크들의 질량을 훨씬 초과합니다. 나머지는 쿼크들 사이의 결합 에너지, 즉 글루온의 에너지에서 옵니다. E는 mc제곱. 당신 몸의 질량의 대부분은 실제로 에너지입니다. 강한 핵력의 에너지. 당신은 에너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제 더 심오한 영역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주는 왜 이런 물리 법칙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리상수들이 조금만 달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미세 조정 문제라고 합니다. 우주의 물리상수들, 즉 중력상수, 전자기 상수, 강한 핵력의 세기, 약한 핵력의 세기, 전자의 질량,
히그스장의 값 등은 아주 특정한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들이 조금만 달랐다면 원자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한 핵력이 현재보다 2% 더 강했다면 모든 양성자들이 결합하여 헬륨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수소가 없었을 것입니다. 별들이 연료로 쓸 수소가 없었을 것이고 우주는 훨씬 빨리 식었을 것입니다. 별이 없으면 생명의 원소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강한 핵력이 현재보다 2%더 약했다면 수소 외에 다른 원자핵이 안정적으로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우주에는 수소만 있었을 것입니다. 우주상수, 즉 암흑 에너지의 세기가 현재보다 조금만 더 강했다면 우주는 너무 빠르게 팽창해서 은하와 별과 팽성이 형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약했다면 우주는 빅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붕괴했을 것입니다. 전자기력이 중력보다 조금만 덜 강했다면 별들은 훨씬 더 빠르게 연료를 소진했을 것이고 생명이 진화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미세 조정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 원리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허용하는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상수를 가진 우주에는 우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주가 우리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다중우주론입니다. 어쩌면 무한히 많은 우주들이 있을 수 있고 각각 다른 물리상수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생명을 허용하는 우주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끈 이론의 풍경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우주들을 어떻게 관측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더 깊은 이론입니다. 어쩌면 이 상수들이 자유로운 파라미터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론에서 유일하게 결정되는 값들일 수 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물리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이제 다시 원자로 돌아와서 원자가 어떻게 화학 반응을 통해 분자를 만들고 그 분자들이 어떻게 생명을 만드는지 생각해 봅시다. 원자들이 결합하여 분자를 만드는 것을 화학 결합이라고 합니다. 화학 결합의 본질은 전자들의 공유입니다.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하여 수소 분자를 만들 때 각각의 전자들이 두 원자핵 사이의 공간을 공유합니다. 이것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양전하를 띠는 두 원자핵과 그 사이에 공유된 전자들 사이의 인력이 분자를 안정화시킵니다. 물 분자는 하나의 옥시젠 원자와 두 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H2O. 이 단순한 분자는 지구상의 생명에 필수적입니다. 그 이유는 물의 독특한 성질들, 즉 다른 물질을 잘 녹이는 능력, 섬력, 장력, 높은 비열, 얼음이 물보다 가벼운 것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질들은 물 분자의 구조에서 옵니다.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겨서 물 분자의 산소 쪽은 약간 음전하를 떼고 수소 쪽은 약간 양전하를 띱니다. 이 극성이 수소 결합을 만들고 수소 결합이 물의 독특한 성질들을 만듭니다. 탄소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탄소는 다른 원자들과 4개의 공유 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탄소를 복잡한 분자들의 골격으로 만들어줍니다. 탄소 사슬, 고리, 가지들. 이것이 유기화학입니다. 그리고 유기화학이 생명의 화학입니다. 당신 몸의 DNA는 탄소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은 탄소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질도 당분도 탄소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가 이렇게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그 전자 배열에 있습니다. 탄소는 최외곽 전자가 4개 있습니다. 안정되려면 8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소는 4개의 결합을 다른 원자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는 자기 자신과도 강한 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탄소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 다양성이 수백만 종류의 다른 탄소 화합물들을 반응하게 만듭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실리콘을 생각해 보세요. 실리콘도 4개의 최외곽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이파이 소설들은 실리콘 기반 생명체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리콘 결합은 탄소 결합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리고 실리콘 옥사이드, 즉 이산화 실리콘은 고체입니다. 모래입니다. 반면에 탄소 옥사이드인 이산화탄소는 기체입니다. 생명이 대사 노폐물을 처리하기 훨씬 쉽습니다. 탄소가 생명의 원소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소는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탄소는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집니다. 구체적으로 헬륨 형융합 반응을 통해
3개의 헬륨 원자핵이 결합하여 하나의 탄소 원자핵을 만드는 것을 3중 알파 과정, 트리플 알파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 반응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헬륨 2개가 먼저 베릴륨 8을 만들어야 하는데 베릴륨 8은 극도로 불안정해서 즉시 다시 2개의 헬륨으로 분리됩니다. 약 10의 마이너스 16승 초 만에. 그 극도로 짧은 시간 안에 3번째 헬륨이 부딪혀야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탄소가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탄소의 에너지 준위가 매우 특정한 값을 가져야 합니다. 1922년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은 탄소의 특정 에너지 준위, 즉 공명 상태가 있어야 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야만 3중 알파 과정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일어나서 우주의 탄소가 풍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험에서 정확히 그 에너지 준위가 발견되었습니다. 7.654 eMeV. 이것은 과학적 예측의 또 다른 놀라운 승리입니다. 하지만 호일은 이 사실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탄소의 에너지 준위가 정확히 3중 알파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는 나중에 이것이 지적 설계의 증거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학적 주장이 아닌 철학적 논평입니다. 하지만 이 미세 조정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간의 방향을 바꿔서 원자의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원자들은 영원할까요? 양성자는 안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실험들은 양성자가 최소한 10의 34승년 이상의 수명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교를 위해 현재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 즉 1.38 곱하기 10의 10승년입니다. 그러므로 양성자의 최소 수명은 현재 우주 나이의 10의 24승배 이상입니다. 하지만 일부 이론들, 특히 대통일 이론들은 양성자가 유한한 수명을 가진다고 예측합니다. 양성자가 다른 입자들로 분괴할 수 있다고. 만약 양성자가 분괴한다면 결국 모든 원자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시간 스케일은 너무나 방대해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종말이라는 큰 그림에서 이것은 원자의 궁극적인 운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자체의 운명을 생각해 봅시다. 현재의 관측들은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점점 더 빠르게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은하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서로를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별들은 연료를 소진하고 죽을 것입니다. 블랙홀들이 우주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긴 시간이 지나면 블랙홀들도 호킹 복사를 통해 증발할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이 예측한 현상. 결국 우주는 아주 낮은 에너지의 광자들과 렙톤들이 거의 무한한 공간에 퍼져 있는 상태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을 연력학적 죽음 또는 빅 프리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미래는 현재로부터 10의 100승년 이상 떨어진 미래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는 이 순간을 비교하면 우주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봄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걸어온 여정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완전한 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자 유동이 시공간을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빅뱅이 물질과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급팽창이 우주를 늘렸습니다. 빅뱅 핵 합성이 처음으로 원자핵을 만들었습니다. 우주가 식으면서 전자들이 원자핵에 포착되어 최초의 원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중력이 개수구름들을 모아서 최초의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별들이 형융합을 통해 새로운 원소들을 만들었습니다. 초신성 폭발이 그 원소들을 우주에 뿌렸습니다. 그 원소들이 새로운 별과 팽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팽성 위에서 화학 반응이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생명이 진화해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원자에서 당신까지의 여정은 138억 년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평범한 것들 속에 숨어있는 우주의 경이로움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숨을 부르시고 있다면 당신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그 공기의 78%는 질소 문자이고 21%는 산소 분자입니다. 그 질소 원자들과 산소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우주에 뿌려졌습니다. 성간 가스구름 속에서 우리 태양계가 형성될 때 태양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구가 형성되면서 대기권에 갇혔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지구 대기를 순환했습니다.
공룡들이 그 공기를 마셨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그 공기를 마셨을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마리 퀴리가, 마틴 루터 킹이 그 공기를 마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그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시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의 산소 원자는 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수소 원자는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형성된 우주의 가장 오래된 원자들 중 하나입니다. 138억 년의 역사를 가진 원자들이 지금 당신 몸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DNA를 구성하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원자들, 그것들 각각이 별의 용광로를 통과했습니다. 그것들 각각이 우주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기나긴 여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현재 단계에서 그것들이 당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묻고, 사랑하고, 경이로워하는 당신을. 이것을 진부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별의 재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감동이 무뎌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당신의 몸속에 있는 철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에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 별이 붕괴하면서 그 철 원자들은 초신성의 충격파에 의해 우주 공간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수백만 년을 성간 공간을 떠돌다가 중력에 이끌려 원시 태양 주위의 원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원반이 모여서 지구가 되었습니다. 지구의 역사 속에서 그 원자들은 암석이 되었다가 바다가 되었다가 생물이 되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들은 당신의 피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이 별의 핵심에서 당신의 피 속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별의 핵심에 있던 철 원자들이 어떻게 처음에 거기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 별이 태어날 때 그 철 원자들은 이미 그 별이 형성된 가스 구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 가스 구름 속에는 더 이전 세대의 별들이 남긴 원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 세대 별들의 원소들은 또 다른 빅뱅 이후 수억 년 만에 형성된 최초의 별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별들을 구성한 수소 원자들은 빅뱅 이후 단 몇 분 만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소 원자핵, 즉 양성자들은 빅뱅 이후 단 몇 분 만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성자들을 구성하는 쿼크들은 빅뱅의 엄청난 에너지에서 E는 앵시제곱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우주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인과 사슬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경외감? 겸손함? 아니면 어지러움? 저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하나는 우주의 거대함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138억 년의 역사를 가진 우주에서 수천억 개의 별을 가진 수천억 개의 은하 중 하나의 외곽에 있는 평범한 별을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 위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는 티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하나의 감정은 존재의 경이로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대한 우주에서 우리가 아는 한 오직 지구 위의 생명만이 우주에 대해 궁금해하고 우주의 역사를 이해하려 하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금이 우리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금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더 경이롭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들로 돌아가 봅시다. 물리 법칙들은 왜 존재하는가? 왜 아무것도 없는 것 대신 무언가 있는가? 빅뱅 이전엔 무엇이 있었는가? 다중 우주는 존재하는가? 암흑 물질은 무엇인가? 암흑 에너지는 무엇인가? 물질 반물질 비대칭의 완전한 설명은 무엇인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양자 중력 이론은 무엇인가? 의식은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미래의 과학이 답해야 할 것들입니다. 아마도 일부는 현조라는 젊은 과학자들이 답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과학의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가 어떻게 점점 더 깊은 질문들에 답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원자라는 개념을 처음 제안했습니다. 데모크리토스가 2400년 전에 물질을 계속 나누면 결국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위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아토모스, 즉 쪼갤 수 없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톰의 어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것이 철학적 사색뿐이었습니다. 2000년 후에 존 달턴이 화학 실험들을 통해 원자론을 과학적 이론으로 확립했습니다. 1803년.
그리고 100년이 조금 넘어서 어니스트 러더퍼드가 원자 내부에 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911년. 그리고 닐스 보어가 양자 원자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1913년. 그리고 양자역학이 완성되었습니다. 1920년대. 그리고 원자 핵 내부에 쿼크가 발견되었습니다. 1960, 70년대. 그리고 히그스 보손이 발견되었습니다. 2012년. 각 단계마다 우리는 더 깊은 수준의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새로운 질문들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본질입니다. 답은 항상 더 많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단계의 발견은 무엇일까요? 쿼크 내부에 더 작은 구조가 있을까요? 끈 이론이 옳다면 쿼크들은 진동하는 에너지의 끈들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 끈들이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추가 차원들에서 진동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현재 최첨단 티론 심리학의 영역입니다. 검증되지 않았지만 수학적으로 일관된 이론들. 끈 이론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총합하는 유력한 후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직접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끈의 크기는 플랑크 길이 정도, 즉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 정도로 예측됩니다. 현재의 입자 가속기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스케일보다 훨씬 작습니다. 대략 비교하자면 양성자와 끈의 크기 비는 지구와 원자의 크기 비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한 세대의 불가능이 다음 세대의 일상이 됩니다. 100년 전에는 원자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주사 터널링 현미경으로 개별 원자들을 보고 심지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IBM의 연구자들이 35개의 엑세논 원자로 IBM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1989년에 원자들로 글자를. 미래의 기술이 우주에 어떤 새로운 층위를 드러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현재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발견들 중에 아무것도 없음에서 왜 원자들이 형성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더 완전한 답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답, 즉 빅뱅과 핵합성과 별의 진화는 놀랍도록 정확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행한 길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완전한 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빅뱅이 공간과 시간과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물리법칙들이 그 에너지를 물질로 변환했습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를 소멸시켰지만 아주 조금 더 많은 물질이 살아남았습니다. 쿼크들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묶였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 핵으로 묶였습니다. 전자들이 원자 핵을 포획되어 원자를 만들었습니다. 원자들이 중력에 의해 모여 별을 만들었습니다. 별들이 더 복잡한 원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원소들이 행성과 생명과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각 단계가 이전 단계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각 단계가 우주의 법칙들과 상수들의 미세한 균형에 의존했습니다. 그 균형이 조금만 달랐다면 원자가 없었을 것이고 당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빅뱅으로부터 138억 년 후 우주는 우리를 통해 자신의 탄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 의미 있겠습니까? 수소 원자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가장 단순한 원자, 하나의 양성자, 하나의 전자. 이 두 입자는 전자기 인력으로 묶여 있습니다. 전자는 파동 함수로 기술되는 확률 구름으로 양성자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자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특정 에너지 준위들만 가능합니다. 전자가 한 준위에서 다른 준위로 이동할 때 그 에너지 차이가 빛으로 방출되거나 흡수됩니다. 그 빛의 파장이 수소의 스펙트럼 선을 만듭니다. 망원경을 통해 먼 별빛을 보면 그 빛 속에 수소의 스펙트럼 선이 새겨져 있습니다. 수백만 광년 떨어진 별의 빛 속에. 그 스펙트럼 선은 여기 지구의 수소 원자에서 보이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우주 어디서나 수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자연 법칙들이 우주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구의 실험실에서 발견한 법칙들이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지구를 떠난 적이 없지만 우주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리 법칙들의 보편성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보편적인 법칙들이 완전한 무에서 시작하여 수소 원자 하나를 만들고 138억 년 후에 그 수소 원자의 역사를 생각하는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경이로운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밤하늘을 다시 올려다보세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눈으로. 당신이 보는 모든 별빛은 수백 년에서 수십억 년 전에 그 별들을 떠난 빛입니다. 그 별들 중 많은 것들이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들 안에는 수소와 헬륨의 스펙트럼 선이 있고 탄소와 산소의 철의 스펙트럼 선이 있습니다. 당신 몸을 구성하는 같은 원소들의 흔적이. 당신은 별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들도 언젠가는 초신성 폭발로 자신들을 우주에 뿌릴 것입니다. 그 원소들이 새로운 행성을 만들고 어쩌면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어쩌면 우주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질 존재를 만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우주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주의 자기 의식의 한 모순입니다. 138억 년의 시간, 쿠어크에서 원자로, 원자에서 분자로, 분자에서 세포로, 세포에서 의식으로의 긴 여정이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정점을 달합니다. 최초의 원자가 형성되었을 때 그 원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138억 년 후에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될 존재를 만들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우주는 어떤 방식으로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당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원자 이야기입니다. 무에서 시작하여 모든 것이 된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일부인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완성하기 위해. 당신은 그 완성의 일부입니다. 별들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러 빅뱅의 불꽃으로부터 퀀텀 요동의 거품으로부터 원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원자들로부터 당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이 질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언젠가 다음 답을 만들 것입니다.